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간밤에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죠.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 향후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현 전문가 이혜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기자 먼저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난달과는 조금 진전된 내용이 나왔나요? 네, 앞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또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단은 좀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좀 일각에서는 통화 완화책이 이번에 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던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이번 22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0.25%로 동결이 됐습니다. 또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도 역시 동결이 됐고요. 추가 부양책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가졌던 그 기자회견에서 드라기 총재가 언급한 부분이 조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이나 아니면 좀 더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발언이 좀 하나 나왔죠. 바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비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겠다라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통 전통적인 수단은 금리 인하를 뜻하고요. 그리고 비전통적인 수단이라고 하면 이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의와 달라진 점은 이번에 22가 좀 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는 뭐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은 좀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탠스가 좀 더 전환됐다라는 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이번에도 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또 풀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전문가님, 사실 미국이나 중국 쪽보다는 유럽 쪽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지표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았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우려 요인들로 있었죠. 디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실업률 그리고 유로화 강세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정말 유로존 쪽이 경기 회복이 맞는 것인지 좀 의심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회복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회복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양책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되겠죠. 뭐 지금 현재 4년 만에 최저치 0.5%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치고 내려가면 디플레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게 굉장히 그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CPI 추세를 지금 한번 표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말이죠. 그 오른쪽 아래로 상당히 내려서 어려운 국면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태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디플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유로존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그 처지는 국가들, 뭐 피그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CPI 상승률 같은 경우가 더 내려와 있어요. 지금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유로존 주요국 CPI 상승률입니다. 이태리나 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쪽들은 CPI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들은 사실 지금 현재 빨리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소구력이 지금 현재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같이 볼 것은 물가도 물가지만은 실업률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업률은 지금 현재 뭐 11.9%로 거의 12%대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올라와도 실업률이 높다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인데 제가 한번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요. 유로존 CPI하고 실업률하고 기준금리 스프레드 추이입니다. 결국 이제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이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하고 테일러준 금리 스프레드하고 그게 한 1.5% 벌어지면 그렇다면 여지없이 경기 부양 조치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1.3%포인트대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물가가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올라가면 네. 이게 1.5%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 인하라든가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나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른 스프레드를 한번 제가 표를 갖고 와봤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대개 여기서 물가가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올라가면 그렇다면은 이 스프레드는 1.5% 위로 가게 됩니다. 그럼 부양 조치가 나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실업률을 우리가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화 강세권입니다. 유로화 강세는 지금 현재요, 우리가 포인트로 보는 게 1.41달러입니다. 달러 유로가 결국 여기서 더 올라가서 1.41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여지없이 부양 조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달러 유로 건과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 물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화가 왜 강세를 계속 띄지 않고 이걸 약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현재 불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엔화가 약세로 감에 따라서 독일의 수출은 더 압박을 받죠.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네.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부양책의 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럽 경기 회복 속도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큰 방향은 회복이 맞고요. 또 드라기 총재가 4월에는 또 물가 상승률이 오르지 않을까,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지표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꼭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요. 계속해서 네.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압박은 좀 커지고 있어요. IMF 쪽에서도 나왔었고 금리 인하 아니더라도 다른 부양 카드를 좀 쓸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이 나와 있죠. 가장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그 22 예금금리 인하죠. 첫 번째로. 예. 그러니까 22에 예치하는 것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이제 기업에 대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제1로 나오고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그림에도 나와 있죠. 22 예금금리 인하.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기준금리, 전체적인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역시 그것도 부양 대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채권의 불태화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의 불태화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 같지만은 채권을 매입했을 때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리지 않습니까? 돈이 풀리지만 과거에는 불태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걸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요. 부작용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중단을 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경기는 살아나겠죠. 그런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ECB에서 주식을 매입한다는 건의 재료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 개념도를 한번 보면은 그 표에 나와 있죠. 표에 나와 있듯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것으로 대책을 좀 세우는 그런 방법. 그리고 예전에 그 독일 헌법재판소건이 좀 그 연기가 됐습니다. 4월 달로 연기가 됐는데 OMT 건이죠. 국채 매입건과 관련한 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힘듭니다만 국채 직매입 요 대책도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 그 1, 2차 LTR로 나왔지만 3차 LTR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추가 부양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요, 유럽 쪽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어느 정도 시기를 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네, 증권가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ECB가 이미 통화 완화책을 내놓을 명분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디플레이션 문제도 그렇고 또 유로 강세로 계속해서 좀 수출도 부진한 상황도 역시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자, 또 이번에 나온 이 드라기 총재의 발언 역시 몇 달 후 좀 완화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봤고 공통적으로 2분기 중에는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이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별 의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
통화 정책 후보 중에 그래도 예금 금리 인하될 가능성 가장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빠르면 2분기 중에 이 같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우증권 의견도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 2분기 내에 추가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때 국내 증시에 또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되면서 좀 대형주 중심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교보증권도 좀 비슷한 의견 나오고 있고 삼성증권 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6월 회의에서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권사 또 투자은행 전문가들 좀 시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 ING그룹 쪽 전략가는 오는 6월에 소폭이나마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뉴에지증권 쪽에서는 ECB가 좀 물가 동향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는 몇 달 정도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보시면 BNP 파리바증권이나 UBS증권 역시 ECB가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ECB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목소리가 한쪽으로 모입니다. 2분기 그리고 또 6월에 아마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유럽 쪽에서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인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확정하고 가도 되겠네요.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정책 기대감은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른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을지 또 수급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요즘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현물 매수가 아니라 이제 비차익 매수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비차익이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속 여부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할 것은요. 표를 보시면은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유럽의 경기 부양이에요. 이런 건이 나올 때, 그때 외국인들은 항상 순매수를 했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그런 경우에 외인들이 매수를 한꺼번에 확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중국 경기 부양이나 유럽 경기 부양이 2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것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좀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외인 순매수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외국인 순매수 계속해서 좀 유입될 수 있을 그런 요인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좀 최근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좀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 대형주의 수혜 가능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략 어떤 쪽에 집중을 하고 또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를 하게 되면은 대형주를 이제 담겠죠. 대형주를 이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바이코리아 국면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할 때 지금 현재 그림에 나와 있듯이 말이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전체 외국인 순매수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담겠습니까? 당연히 대형주 쪽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역시 대형주 쪽에는 관심이 지금 갈 수 있고 실제로 좀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2분기에 네. 이제 부양책이 나올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쪽에 특히나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달러 유로 환율이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물가하고 실업률 관계 1.5%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지표 나오는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세 가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차익 순매수 요 4가지 정도 보시면은 되게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부양책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비차익 매수 대상 시총 상위주를 사면 됩니다. 예, 1위부터 10위까지 사면 되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쪽 업종으로 본다면 이제 조선 쪽에 아무래도 유럽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조선 업종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2 통화정책 이 회의 결과에 대한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자, 2분기 중에는 유럽 쪽에서도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좀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주, 특히 조선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정윤 전문가, 이혜진 기자 두 분과 토론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지수는 소폭의 약 보합권 1992선까지는 그래도 올라서면서 낙폭을 상당히 줄였고요. 이 코스닥은 상승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558선 지나갑니다. 자, 오후 4시에는 종목 카운슬러 방송이 됩니다. 종목과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내일은 또 위클리가 방송이 되는 토요일입니다. 2부에서는 종목 진단, 3부에서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